안녕하세요. 국민대학교 신소재공학부에 있는 이현정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소재가 전략이다 라고 하는 화학과 신소재공학과 재료공학을 기초로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소재가 중요한가, 왜 신소재가 최근에 과학에 있어서 각광을 받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에 대한 설명은 지금 너무 잘 해주셔서 제가 따로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저는 화학을 베이스로 해서 공부를 하다가 신소재라는 공대로 와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백그라운드를 가진 분이 잘 없는데 관심 있는 학생들에게 그런 진로의 가이드도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저는 화학을 기본으로 해서 소재 관련 여러 가지 자문도 하고, 제가 연구실에서 하고 있는 거는 주로 에너지 재료, 여러 가지 에너지 소자에 대한 에너지 재료를 개발하고 소자를 제작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제가 말씀드릴 거는 소재란 무엇인가. 여러분이 그 소재라는 것이 이미 우리 주변에 너무 많고 다양한 소재가 있죠. 근데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분리해서 공학적으로 또는 산업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려면 사실 이 소재는 인류의 문명에 발전하고 굉장히 긴밀한 연관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국사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우리가 역사를 배울 때 맨 처음에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거쳐서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를 거쳐서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는 사실 철기 시대에 살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혹은 미래학자들은 그에 덧붙여서 지금 현재의 시대는 철기 시대를 넘어서서 플라스틱 시대로 가고 있다, 플라스틱 에이지로 가고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역사를 소재로 해서 구분을 하고 있듯이 소재는 인류의 문명에 있어서 굉장히 긴밀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석기 시대인 경우에는 구석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가 있는데, 이때에는 주로 그 인류가 썼던 소재가 돌이었던 거죠. 그때는 어떠한 과학기술도 없었기 때문에 돌을 깨트려서 우연하게 뾰족하게 생긴 걸 가지고 사냥을 하고, 뭐 길쭉하게 생긴 거 가지고는 또 뭐 여러 가지 밀대로 쓰든가 그런 식으로 깨트려서 사용을 했습니다. 돌이 가장 인류가 쉽게 취할 수 있는 소재였어요, 그때에는. 근데 인류가 점점 이제 발전을 하게 되죠. 그래서 농경기 시대가 접어들면서 농업혁명, 그러니까 인류가 더 이상 사냥을 하지 않고 정착을 해서 농경사회를 가게 되면서 신석기 시대로 넘어가게 되고, 신석기 시대로 넘어가게 되었을 때 돌을 좀 더 잘 다루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알게 된 것이 바로 불의 사용이죠. 그래서 토기, 흙을 가지고 굽기 시작했고 불의 사용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불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죠, 인류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겉에 드러난 흙이라든지 돌이 아니라 더 깊은 땅 속에 있는 암석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암석을 불을 이용을 해서 다루다 보니까 거기에서 돌보다 더 강한 어떤 소재를 발견할 수 있었고, 그거는 인류가 농경사회를 거쳐서 도시사회로 가는 데 있어서 전쟁이라는 것이 발생을 하고 서로 어떤 무기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면서 좀 더 강한 소재를 요구하게 되었고, 그것이 바로 청동기 시대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석기 시대를 거쳐서 좀 더 강한 소재인 청동기 시대로 갔다가, 근데 청동기 시대 때는 조금 더 짧았었고, 그걸 넘어서서 좀 더 강한 소재로 갔던 것이 철기 시대인 거죠. 그래서 이 청동기 시대로부터 철기 시대를 거쳐가는데 그럼 인류가 또 무엇이 달라졌느냐? 여기에서는 인류가 이제 불을 이용을 해서 재련이라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재련이란 말이 조금 어렵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섞여 있는 것에서부터 우리가 원하는 어떤 구리, 황동이라던가 아니면은 철이라던가 이런 특정 성분을 끄집어내서 그 소재만으로 만들게 되는 것을 재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류가 재련의 기술을 거치면서 철기 시대로 넘어갈 수 있게 되었고, 철기 시대가 계속 되다가 지금은 플라스틱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요 사이에 또 인류가 전쟁을 거치게 됩니다.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거치게 되면서 좀 더 강력한 무기가 필요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자폭탄과 같은 것이 나왔고 뭐 등등 과학기술이 엄청나게 발전을 했죠.
여러분이 흔히 알고 있는 과학자, 유명한 과학자는 거의 다 그 1차, 2차 세계대전 때의 과학자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뭐 양자역학, 그래서 현대 물리학 등등을 개발을 하게 되면서 인류가 이제는 모든 소재를 넘어서서 탄소 소재 그리고 분자라는 것을 다룰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훨씬 더 정교한 기술이 나왔고 지금 현재는 그래서 복제 인간까지도 나오는 그런 기술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플라스틱 시대에 다룰 수 있는 거는 우리 신체를 다루는 여러 가지 유기 소재뿐만 아니라 거의 신의 영역에까지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생체 재료라든지 그러한 것들도 굉장히 엄청난 과학기술로 발전을 해서 다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를 거쳐서 청동기 시대를 거치고 철기 시대를 거치면서 인류는 점점 더 강한 소재, 다양한 소재, 새로운 소재를 추구해 오면서 인류의 문명은 그걸로 나누어질 수 있었습니다. 이 역사 속에 여러분들이 역사책에서 보는 유물들을 보면 그거를 좀 더 잘 볼 수 있습니다. 구석기 때는 우연히 떨어뜨려서 깨트린 어떤 그 뾰족한 돌을 이용해서 사냥을 했고, 신석기 시대로 가면서는 좀 더 돌을 갈거나 해서 좀 더 정교한 모양으로, 원하는 모양으로 가공을 할 수 있게 되었고, 흙을 이용을 해서 주변에 흔한 흙을 불을 이용해서 구워서 토기, 농경시대에 맞는 어떤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는 토기를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불을 좀 더 잘 다룰 수 있게 되자 암석에 있는 성분을 끄집어내서 더 강한 청동기를 가지고 다양한 물건을 만들어낼 수 있었고요. 최근에 산업혁명을 거쳐서 오면서는 철기를 이용해서 좀 더 강한 소재인 철 소재를 이용을 해서 다양한 산업혁명이 이루어질 수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현재 자동차라든지 비행기라든지 다양한 그런 철을 기반으로 한 소재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물건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근데 소재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게요. 예를 들면은 청동기 시대와 철기 시대를 보게 되면 청동기 시대에 있는 유물들과 철기 시대에 있는 유물을 보면 철기 시대에 있는 유물들은 조금 녹이 슬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인류가 좀 더 발견하기 쉬웠던 게 이 청동기였던 거죠. 철은 좀 더 그 깊은 곳에 있었고 인류의 과학기술이 발전을 하면서 이 철을 더 우리 생활 속으로 끄집어낼 수 있었던 그렇게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재를 지금 이 역사 속에서도 분류가 되어져 있지만 어떻게 소재를 분류할 수 있느냐, 소재란 무엇인가를 볼 때 제일 먼저 얘기를 하는 것은 유기 소재와 무기 소재로 구별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유무라는 건 있다 없다를 의미하고 유기, 무기를 얘기할 때 기라는 거는 어떤 정말 우리가 기운을 얘기할 때 그 생명력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유기 소재와 무기 소재를 구별하는 것을 생명력이 있는 것과 생명력이 없는 것으로 나누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인간, 동물, 식물처럼 스스로 자라서 성장을 하고 소멸을 하고 나이가 들어서 소멸을 하고 사라지는 이러한 것들은 유기 생명체라고 얘기를 했고, 무기는 천년만년 그 자리에 계속 있는 것들이요. 돌이라든지 바위라든지 그러한 것을 무기 재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인간이 이제 과학기술이 점점 발전을 하면서 좀 더 정확한 정의가 가능해졌는데, 그래서 최근에는 탄소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재료를 유기재료라고 하고 무기재료는 그 이외의 재료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무기재료에 쓰이는 것은 지금 우리가 미국에서도 실리콘밸리라고 있고 반도체 산업을 이끌고 있는 실리콘이라는 소재를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유기 소재는 탄소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서 우리나라에서도 전라도에서 탄소밸리를 기치로 해서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실리콘밸리에서 탄소밸리로, 카본밸리로 넘어가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무기재료를 들여다보면 무기재료는 결정구조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구조를 갖고 있고 어떠한 결정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광택이 있다던가 아니면은 전기가 통한다던가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무기 재료들은 여기에 제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여러 가지 철이라든지 아니면은 도자기 그릇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암석이라든지 자동차, 배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무기 재료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유기재료, 대표적인 이제 유기재료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화학 시간에 배웠었던 그 주기율표 상에서 보게 되면, 주기율표라는 거는 100가지가 넘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원소를 얘기를 하는 건데, 여기에서 그 아주 일부분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부분은 한 4, 5개로 더 좁혀질 수가 있는데요. 탄소, 산소, 수소, 질소를 대표적으로 해서 그 많은 물질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유기재료의 대표적인 거는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DNA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테인이라든지 지방 같은 것들이 다 유기재료라고 할 수 있고요. 우리가 먹는 약이라든지 우리가 먹는 음식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플라스틱, 아니면 가장 기본이 되는 유기재료의 기본은 석유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인간이 모두 다, 동물들이 죽어서 썩으면은 땅속 깊이 들어가서 고온 고압을 거치게 되면은 이런 원유가 돌아가게 되는데, 그때의 그 원유가 이런 재료가, 유기재료의 재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유기재료, 무기재료를 가지고 나누고 있고, 그보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간다 그러면은 우리는 금속, 세라믹, 고분자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앞에 역사에서도 석기시대, 철기시대, 청동기시대로 나누었던 것처럼 비슷한 분류인데요. 금속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강도가 가장 좋고 전기가 통하지만 쉽게 부식이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철기시대가 청동기시대보다 늦었던 것이, 철은 암석 속에 깊이 묻혀 있어야만 더 안정하게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인류가 쉽게 발견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렇지만 철기에 철에, 금속에 뭐 탄소를 약간 섞어준다던가, 아니면 어떤 여러 가지 금속은 굉장히 고강도의 좋은 품질을, 기계적인 강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세라믹 소재 같은 거는 우리가 보통 도자기를 이루고 있는 거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도자기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보면은 그릇이 그렇듯이 잘 깨집니다. 그렇지만 산소를 많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생체 친화력은 가장 좋은 소재입니다. 그래서 인공관절이라든지 인공치아 같은 생체 재료 쪽에 이런 세라믹 재료가 많이 사용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분자 재료는 현재 여러분들이 소위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것들이 다 고분자 재료인데,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플라스틱은 굉장히 저가의 그런 쉽게 부서지는 그런 재료들이지만, 이것들이 최근에 제가 뒤에 가서 또 말씀을 드릴 최근에 전자재료 쪽으로 가게 되면서 고부가가치 산업을 일으키게 되는 그런 원동력이 또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 3가지 재료로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사실 제가 대학교로 갈 때만 해도 이 과가 나뉘어져 있었어요. 금속학과, 세라믹학과, 고분자학과가 나뉘어져 있었지만, 지금은 다 재료공학 또는 신소재공학부로 하나로 통합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만큼 더 이상은 재료의 구분이 의미가 없고, 지금은 복합재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물질에서 우리가 원하는 성질을 조합을 해서 섞어줌으로써 어떤 새로운 물질을 이끌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신소재는 복합재료, 2개 이상의 재료를 섞어서 복합적인 어떤 더 나은 물성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신소재를 분류를 할 때 다양한 기준으로 또 분류를 하곤 합니다. 뭐 생체 재료로 분리를 하기도 하고, 또는 제가 연구하고 있는 에너지 재료로 분리를 하기도 하고, 뭐 다양한 기준에 따라서 하고, 또 그 형태에 따라서 섬유 재료로 분류를 하기도 하고, 뭐 아니면은 수지 재료로, 레진으로 분류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소재가 왜 인류가 그때부터 그렇게 소재에 따라서 문명이 발전할 만큼 중요한 것은 아는데, 최근 들어서 왜 더 소재가 중요한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한 2, 3년 전에 그 일본하고의 어떤 정치적인 문제로 인해서 반도체 관련 소재가 일본에서 수출을 금지하겠다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참 기업에서도 문제가 생겼었고, 당장 산업에 차질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죠. 그때 방영했던 다큐의 하나인데요. 이거를 그때 일본하고의 문제가 있었던 게 반도체 소재가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에 대한 영상을 잠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회사에서 사용하는 순도는 네, 여기에서 이제 그때 일본하고의 문제가 있었던 거가 세 가지 정도 큰 소재가 있는데, 여기 지금 보여드리는 것들은 그 반도체 공정을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저렇게 굉장히 고품질의 순도가 좋은 공장에 가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런 우주복 같은 것을 입고, 지금 같은 거는 웨이퍼 위에 PR이라고 하는 물감이라고 할 수 있는 거를 이렇게 뿌리게 됩니다. 그 위에 빗을 조여서 우리가 원하는 패턴을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그 쓰이는 세 가지 재료가 있는데, 지금 보여드린 그 웨이퍼 같은 그 종이, 그림 종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위에 물감으로 쓸 수 있는 것이 PR이라고 하는 포토레지스트라는 것이 있고, 그 PR을 적당히 거두어내서 그 패턴을 남기게끔 하는 것이 있는데, 그거를 에칭 용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반도체, 특히 이제 최근에 네, 예, 영상 그만 보아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때 이런 반도체 공정은 기존의 우리의 반도체 소자도 그렇지만, 현재 여러분의 휴대폰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는 OLED 디스플레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에 그 세 가지 물질의 그때 그 상황을 보게 되면은, 포토레지스터와 그 그림을 그리는 포토레지스트와 그 다음에 폴리이미드라고 하는 웨이퍼를 대신해서 쓸 수 있는 기판, 반도체 소재에서 기판으로 사용하고 있는, 특히 OLED에서 보통 우리가 OLED TV라고 할 때에 그 OLED를 얘기를 합니다. 그 OLED에서 사용하는 종이 같은 폴리이미드, 그 다음에 그 포토레지스트를 그림을 그린 다음에 걔를 이렇게 지우개 같은 역할을 해주는 불소 용액이 그동안의 의존도가 일본에 대해서 굉장히 높았습니다. 지금 표에 보시는 것처럼 어떠한 것은 90%가 넘는 그런 의존도를 보여주기도 했고, 더 큰 문제는 저희가 보통 소부장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소재 부품 장비, 그 장비도, 반도체 장비도 일본 의존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여기에서도 예를 들어 불소 같은 것을 보게 되면은 불소 자체를 만드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죠. 근데 문제는 반도체에서 얘가 점점 더 작은 면적의 집적화가 높아지게 되면서 거기에 작은 그림을 그리려다 보니까 그걸 지우개 역할을 하는 이 불소 용액의 순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99.999인 것과 99.9999인 것이 굉장히 다른 품질을 나타내게 되고, 일본에서 수입을 해온 것이 굉장히 고순도 불소였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확보가 그 당시에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이런 소재 의존도가 일본에 굉장히 높았고, 왜냐하면 일본은 그 당시에 기초부터 해서 반도체를 개발을 해왔다면, 우리는 급격한 산업 발전을 거치면서 약간 부품 을 받아서 조립을 해서 최종 결과물을 내놓는 기술에 더 집중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조금 다르게 산업 상황이 달랐었고, 그래서 일본의 소재 의존도가 높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한참 문제가 되어서 우리가 또 소재에 대한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는 왜 그동안 소재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거에 대한 반성과 그런 새로운 계획을 계속 추진을 하였습니다. 이 반도체 공정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반도체 공정에 쓰이는 것을 포토리소그래피라고 합니다. 포토라고 하는 것은 빛을 얘기를 하는데, 빛을 조여주는 거고요. 리소라고 하는 것은 그 돌을 의미하는 것으로 웨이퍼라고, 실리콘 웨이퍼라고 하는 그림 종이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피라고 하는 거는 그림, 패턴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웨이퍼 위에 아까 말씀드린 PR이라는 거를 바르고, 빛을 조여주는 부분과 조여지지 않는 부분이 분리가 되어져서 그림이 그려지게 됩니다. 어떤 물질은 그 PR이라는 게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 포토레지스트. 빛을 받았을 때 더 단단해져서 불소에 씻겨나가지 않게 되고, 어떤 부분은 빛을 받았을 때 더 분해가 되어서 쉽게 씻겨나가는 그런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 있어서 모든 물질 하나하나가 이 반도체 소자의 품질을 올리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어느 거 하나도 어긋나게 되면은 부족하게 되면은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반도체 칩은 만들어질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보통의 이제 그 합쳐진 과정이 이렇게 보시면 돼요. 빛이 조여지고 거기에 마스크, 빛을 가려주는 부분과 통과시키는 부분이 있고, 그 밑에 포토레지스트가 깔린 그 웨이퍼
가 있습니다. 그래서 빛이 쪼여지면은 그거에 따른 우리가 반도체 공정을 하게 되고 그 안에는 굉장히 많은 중요한 소재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지구상에는 지금 이 주기율표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100개가 넘는 원소가 있죠. 근데 우리가 이 중에서 많이 쓰는 것은 또 그 일부 또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기 소재, 무기 소재별로 다 쓰임새가 다 다르게 됩니다. 이게 전형적인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 교과서에서 보는 주기율표라면은 최근에는 이런 변형된 주기율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양이라든지 아니면 산업의 중요성에 따라서 이런 변형된 주기율표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주기율표는 위치는 똑같은데 예를 들어 면적이 큰 거는 지구상의 면적이 클수록 지구상에 훨씬 더 많은 양이 존재를 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반도체 재료의 가장 중요한 소재인 이 실리콘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죠. 그리고 그거는 지구상의 표면을 덮고 있는 실리카라고 하는 소위 모래라고 하는 것이 이 실리콘을 포함하고 있는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지구상에 굉장히 흔한 물질로부터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재료를 가지고 이용을 하고 있는 거죠. 전자재료에 있어서, 전자산업에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탄소 같은 탄소, 산소, 수소 같은 거는 기본적으로 생명체를 이루고 있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이 존재를 하고 있고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아주 작은 면적으로 존재를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게 바로 희귀 원소고 최근에 뭐 이런 동유럽이라든지 러시아에서라든지 북한이라든지 했을 때 희귀 원소를 확보하고 있는 거에 따라서 뭐 그걸 가지고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는 그걸로부터 산업적인 우위를 차지하려고 하기도 하고 희귀 원소에 있는 것들이 현재의 전자산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패권 다툼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소재는 이런 여러 가지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고 이 소재를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제품의 형태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 몇 가지 이제 예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는 제가 에너지 재료를 가지고 있으니까는 이 에너지 재료를 가지고 보게 되면은 다양한 현재의 에너지 소재가 연구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가장 대표적으로 태양전지를 보게 되면 아까 그 무기 소재를 기반으로 하게 되면은 실리콘 태양전지입니다. 보통 저 아파트에 저런 형태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보면은 굉장히 투박하고 창문을 가리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유기 소재로 넘어가게 되면은 훨씬 더 투명하고 가벼운 태양전지를 개발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다양한 곳에 적용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텐트라던가 아니면 창문에 투명하게 사용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는 열전 소재, 열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에너지 소자에서 보게 되면은 이 열이 많이 발생하는 공장이라든지 자동차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무기 소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효율은 굉장히 좋지만 진동에 약하고 잘 깨지기 때문에 수명이 오래 갈 수 없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은 이런 일반적인 온도보다 더 높은 37도에 가까운 체온을 가지고 있는데 이 체온을 가지고 우리가 에너지를 발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체에 지닐 수 있을 만큼 가벼운 소재로 유기 소재로 만들어지게 된다면 체온을 이용을 해서 여러 가지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사용을 할 수도 있게 될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소재의 차이가 제품을 만드는 예가 이 현재 LG하고 삼성에서 나오는 텔레비전에 대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변에 그런 전자제품 가게를 가보면 삼성은 최근 들어서 이제 QLED라는 이런 제품을 밀고 있고 LG 같은 경우에는 OLED라는 디스플레이, TV를 밀고 있습니다. LED는 똑같은데 앞에가 O냐 Q냐가 다른 거죠. 이게 소재의 차이입니다. 이 Q라는 거는 삼성에서 밀고 있는 이 Q라는 거는 퀀텀 닷이라는 아주 작은 나노 소재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 QLED를 삼성에서 개발을 하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어요. 왜냐하면은 이 QLED, 퀀텀 닷이라는 것도 빛을 내는 물질인데 이 빛을 내는 물질로 가장 좋았던 거는 카드뮴으로 만드는 물질이었습니다. 근데 카드뮴은 우리가 보통 중금속이라고 해서 신체에 해로운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제품을 해서 특히 유럽 같은 곳에 수출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발이 조금 어려워졌고 그리고
그 퀀텀 닷이라는 것이 디스플레이로서의 역할을 하기까지 효율이 굉장히 좋고 생산이 잘 돼야 되는데 그거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OLED는 유기 재료를 이용해서 유기 전자 재료를 이용해서 디스플레이를 만드는 것인데 이 부분은 LG에서 굉장히 TV 방면에 있어서는 그 기술을 개발을 해서 제품을 많이 내놓고 있죠. 이 둘은 굉장히 디스플레이 TV 쪽에서는 굉장히 치열한 그런 서로의 경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여러분이 조금 관심을 가지고 뉴스라든지 신문을 기사를 찾아보시면은 서로 경쟁적으로 광고를 만들고 경쟁적으로 제품을 내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OLED의 가장 큰 장점은 스스로 빛을 내기 때문에 뒤에 소위 백라이트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얇아질 수 있는 거고 말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LG에서는 롤러블 TV가 최근에 나왔죠. 근데 QLED 같은 경우에는 원래 그 스스로 빛을 내는 퀀텀 닷이라는 것이 사용이 됐다면 동일하겠지만 현재로서의 그 QLED, 삼성에서 나오는 QLED는 뒤에 백라이트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스스로 빛을 내는 물질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LG하고의 그런 기술의 차이가 소재에서부터 그리고 제품에 그렇게 나타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스스로 빛을 내는 퀀텀 닷으로 이루어진다면 제대로 된 디스플레이가 저렇게 될 텐데 현재로서 그 QLED라는 것은 뒤에 백라이트를 뭐 최근에는 마이크로 LED까지 조금 더 작은 빛으로 컨트롤을 하는 것으로 해서 제품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삼성이 언젠가는 그런 진짜 퀀텀 닷이라는 재료를 가지고 QLED TV를 내놓는 그런 제품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LED OLED는 현재 TV에서보다 사실 모바일 디스플레이로 더 많이 사용이 되어지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스로 빛을 내기 때문에 뒤에 백라이트가 없어서 얇고 롤러블해지게 됩니다. 이러한 기술이 적용이 되어서 핸드폰에서 굉장히 큰 변화를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밴더블한 그런 핸드폰이 폴더블한 그런 핸드폰이 나오고 있지만 앞으로는 이런 롤러블한 그런 핸드폰 디스플레이가 나오게 될 거고 삼성에서 맨 처음에 이런 접히는 휴대폰을 이제 시사를 했을 때에 굉장히 다양한 이제 장점을 이렇게 내놓았습니다. 이렇게 휴대폰이 점점 커지는 것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제품이 변하고 있는 거는 현재 그 5G, 6G로 가면서 통신 기술이 훨씬 더 좋아지게 되고 우리가 그 핸드폰으로 제어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점점점 늘어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무선 통신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개발이 되면서 앞으로는 자동차라든지 여러 가지 스마트 홈이라든지 다양한 것들을 우리가 핸드폰에서 더 제어를 할 수 있을 거고 핸드폰에서 하는 것들이 더 요구가 많이 되겠죠. 그래서 화면이 커져야 되는데 사람들은 큰 핸드폰을 가지고 다니고 싶지는 않아 하죠. 그래서 갖고 다닐 때는 작게 갖고 다니다가 필요할 때는 화면이 커지는 것을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게 폴더블한 거고 이 컨셉이 이제 점점 기술이 개발해지게 되면 현재로서도 다양한 핸드폰 회사에서 다양한 모양의 이런 폴더블한 폰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에도 그 소재에 따라서 또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는 것이 인폴딩과 아웃폴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화면이 밖으로 접히느냐 안으로 접히느냐 소재 관점에서 본다면 어떻게 다르냐 하면은 밖으로 접힐 때에는 그게 늘어나게 되겠죠. 그 부분이. 근데 안으로 접히게 되면은 그 부분이 수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디자인적으로나 소재가 또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삼성에서 이렇게 병풍 모양의 3폴드까지 시제품이 나왔고 앞으로 이게 점점 더 확장이 된다면은 앞으로는 핸드폰과 태블릿과 노트북의 경계가 없어지는 하나로 다 사용이 되어지는 그런 제품이 나오게 될 겁니다. 현재 연구 개발 입장에서는 훨씬 더 많은 기술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제품으로 나오기까지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아마 조만간 여러분들이 이런 다양한 형태의 핸드폰과 디스플레이를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아주 각광을 받고 있는 기술 중에 하나가 이제 배터리인데 배터리 역시 굉장히 다양한 소재가 들어가고 그 소재에 따라서 성능도 달라지게 됩니다. 양극, 음극, 분리막, 전해질이라는 다양한 소재가 들어가게 되고 이 소재마다의 그 성질과 우리가
개발해야 되는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보통 양극을 다루는 회사는 양극재만을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음극재, 그리고 전해질, 분리막도 다 다른 회사에서 완전히 다른 기술의 관점에서 접근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것들을 다 조합을 해서 배터리로 이제 내놓는 그런 큰 대기업도 있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리튬 이온 배터리라고 하는 것이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데, 너무 용량도 커지고 좋아지고 있지만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 이 화재의 위험성입니다. 화학 반응을 기본으로 하는 배터리이다 보니까 언제든지 사실 화학 반응으로 인해서 폭발이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성을 없애기 위해서 좀 더 안전한 배터리로 가기 위해서 또 그 안에서의 소재를 달리해서, 부품 소재를 달리해서 전고체 배터리가 연구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재가 달라지면 제품의 형태가 달라지게 되고 최종 우리가 접근을 하게 되는 그 제품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 소재는 우리는 이제 원천 기술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조금 더 과장해서 얘기한다면 옛날에 70년대에 오일 쇼크라는 것이 있었죠. 그래서 산유국들이 기름을 가지고 권력을 행사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지금도 그렇지만 원유가 굉장히 중요한 에너지 자원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는 소재가 예전에 그 원유와 같은 역할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소재 또는 부품이. 그래서 일본이 아까 우리에게 몇 년 전에 그렇게 힘든 시간을 주었던 것처럼 정치적인 어떤 이유로 소재를 가지고 정치화하게 된다면 그런 위험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천 기술을 확보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소재를 개발하는 것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시간은 오래 걸리고, 그리고 개발해야 될 것도 너무 많은데 그 중에서 개발되어지는 연구도 굉장히 작고, 그리고 그 기술 개발을 투자하는 데에 비해서 그 성과를 거두는데 시간이 비교적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투자해야 되는 기초 기술에 가깝고 회수를 하는 데에도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재는 그렇지만 비싸도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 좋다면, 성능이 좋다면 비싸도 사용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부가가치 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재를 확보를, 고성능을 나타내는 소재를 확보하게 된다면은 그걸 이용을 해서 훨씬 더 고부가가치 산업의 산업 구조를 형성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품별로 다 성능이 다르기 때문에 이 대기업 중심의 산업 구조가 아닌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을 가지고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산업 구조를 만들어내는데도 이 소재 산업의 중요성이 굉장히 크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이 여러 가지 정부에서도 소재 관련한 산업이라든지 여러 사업이라든지 어떤 제도적인 것도 많이 제안을 하고 진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후반부에는 이제 신소재라고 할 수 있는 몇 가지를 하나 이제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가 나노 소재입니다. 나노 소재라는 거는, 일단 이 나노라는 거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10의 마이너스 9승 미터, 1미터를 10의 마이너스 9개로 쪼갰을 때 그 작은 정도입니다. 얼마나 작냐면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상태에서부터 1000분의 1, 10,000분의 1, 100,000분의 1까지 더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분자 하나, 원자 하나의 정도의 크기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 정도의 크기가 되어지게 되면은 이 나노라고 하는 거는 완전히 다른 물질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나노 소재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기존의 박물관에 있었던 그 설명되어지지 않았던 소재들을 보니까 이게 나노 소재였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은 1000년이 지나도 색깔이 변하지 않는 성당의 스테인드 글라스는 어떻게 저렇게 오랜 시간 색깔을 보일 수 있을까라고 얘기를 그 소재의 궁금증을 갖게 되었죠. 그리고 이런 납이라던가 공작새에서 보여지는 저러한 색깔의 변화, 화려한 색깔도 염료가 없이도 저런 색깔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니 이 안에 저런 굉장히 정렬이 잘 된 아주 작은 구조의 나노 구조가 있었고, 이 나노 소재는 그 소재가 무엇이냐도 중요하지만 더불어서 크기도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크기가 작은 구조가 정렬, 아주 규칙적인 구조로 하게
만들어지게 되면은 특별한 빛을 반사를 해서 특별한 색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금이라는 것이 우리가 보통 반짝이고 전기가 통하는 건데, 이 금을 쪼개서 나노미터 수준까지 가게 되면은 이 금은 더 이상 반짝이지도 않고 전기가 통하지도 않으면서 반도체적인 성격을 띠게 됩니다. 완전히 다른 물질로 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나노 소재를 이용을 해서 다양한 그런 여러 가지 성질을 또 구현을 할 수가 있고요. 나노 소재의 대표적인, 또 카본 소재의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런 CNT라든지 탄소 나노튜브라든지 그래핀과 같은 것이 있고, 이 그래핀이 최근 들어서 또 다양한 산업에서 2차 전지라든지 아니면 디스플레이라든지 등등에 많이 사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합 소재가 많이 사용이 된다고 했는데, 특히 고분자를 기반으로 한 복합 소재가 있습니다. 이 고분자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분리수거를 할 때 가지고 나가는 플라스틱은 보통 열 가소성 고분자예요. 이거는 불을 사용을 하면 쉽게 우그러지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고, 산업적으로 중요한 거는 열 경화성 수지라고 합니다. 이런 단단한 고분자와 또 아까 보여드렸던 탄소 물질, 특히 나노 크기의 탄소 물질을 섞어주게 되면 굉장히 고강도의 기계적인 강도가 높은 새로운 소재를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재는 쉽게는 지금 자전거라든지 골프채라든지 라켓 같은 것에 사용이 되어지고 있고, 특히 사용이 되는 것이 이 자동차 재료의 무게를 줄여줌으로써 연비를 향상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분자 복합 재료도 현재 많이 사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유기전자 소재 기술이 아까 말씀드렸던 올레드에 기본적으로 사용이 되어지는 거고, 앞으로는 이 올레드를 넘어서서 이 올레드 기술이 넘어서서 유기전자 재료, 고분자를 기반으로 한 소프트한 재료가 전기가 통하고 반도체적인 특징을 보여주게 된다면, 그 스마트 패션 쪽으로 가서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고, 우리 몸에서 반도체가 나오고, 여기에서 디스플레이가 되는, 옷의 디스플레이가 나타나는, 여러분들이 지금 공상 과학 영화에서 보는 듯한 그러한 제품들이 나올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소프트한 재료를 가지고 전자재료, 반도체 쪽으로 가게 된다면은 그 제품의 형태가 완전히 달라져서 지금의 핸드폰과 같은 것이 유물의 형태로 남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재를 잘 이해를 하고, 우리가 소재를 잘 소재를 잘 제어를 할 수가 있게 된다면, 앞으로의 더 좋은 제품, 더 좋은 창의적인 제품을 개발을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재를 열심히 공부하고 산업적으로도 준비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강연을 해주신 이현정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로 올라온 질문 중 몇 가지를 뽑아 교수님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레드 TV의 사실상 유일한 약점이라고 불리는 버닝 현상을 물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버닝 현상이라고 하는 거는, 플라스틱이라는 게 보면은 햇빛을 받으면 이렇게 바래지고 깨지게 되고 이렇게 잘 부서지게 되죠. 그래서 유기 재료로 만든 올레드는 어쩔 수 없이 그런 특징을 가지게 돼요. 무기 재료에 비해서는, 천년만년 지속되는 무기 재료에 비해서는. 하지만은 최근에는 그러한 것까지 방지가 되는 유기 재료를 개발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거에 덧붙여서 그 위에 여러 가지 햇빛이라든지 산소라든지 수분을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차단제를 개발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좋아지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MEMS 기술과 나노 기술의 차이점이 뭔지 궁금합니다. MEMS라고 하면 이 초소형 정밀 기계 기술을 말씀. 그거하고 뭐의 차이점이요? 나노 기술의 차이. 그건 좀 차이를 얘기하기 완전히 다른 기술인데요. 나노 기술이라고 하는 거는 그 나노 사이즈 10의 마이너스 9승이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나노 사이즈의 여러 가지 소재나 구조를 이용하는 것을 총괄하는 굉장히 큰 범위의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MEMS는 그건 공정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냥 그런 제품의 형태를 만드는 공정의 어떤 일부 방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비교를 할 수 없는 텀인 것 같아요.